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3.5%인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동결하자니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돼서 한국은행은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면서 한미 군 당국이 해고산 훈련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실효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깡패라고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침체된 경기를 고려해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여전히 5%가 넘는 물가 상승률과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고려하면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3.5%인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시장에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이후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왔습니다. 오늘 금리를 동결할 경우 금리 인상 기조가 1년 만에 끝나는 신호탄이 됩니다. 반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입니다. 미국은 경기가 하강하지 않는 노 랜딩, 즉 무착륙 시나리오가 나올 만큼 경기가 과열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75%로 끌어올렸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의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심은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한인 등반가 3명이 눈사태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코네티컷 출신 53살 남성과 뉴욕 출신 60살 여성, 뉴저지 출신 66살 남성 등으로 뉴욕 한인 산악회 소속인 이들은 지난 19일 시애틀 한인 산악회 소속 3명과 함께 캐스케이드 산맥에 있는 2653m 높이의 봉우리에 오르려다 폭설과 강풍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우리 동해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합동 요격 훈련이 넉 달 만에 실시됐습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세 나라의 이지스함도 모두 출동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미군의 베리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타고함이 나란히 기동합니다. 가운데 있는 베리함이 앞으로 치고 올라가더니 세종대왕함과 아타고함이 좌우로 넓게 뱃머리를 틉니다.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은 200여 개의 움직이는 표적을 동시에 추적해 그중 20여 개는 요격 미사일로 격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한미일 3국이 예정에 없던 대응 훈련에 나선 겁니다.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 추적, 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북한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날아갔을 때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표적을 추적, 탐지하고 미국이 격추시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독도에서 180여 킬로미터, 일본 본토에서 1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에서 실시됐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전적이고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보신 대로 북한의 잇따른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권에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이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킬체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예, 이 뭐 독자 핵무장, 네. 자체 핵무장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미군의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두 가지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정 위원장의 말은 자체 독자 핵무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군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갖고 오는 것은 아니고 예. 한국이 스스로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북한처럼요. 그래서 자체 핵 능력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예. 또 하나 뭐 그 전술핵 반입이 뭐 또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1991년 때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사실 북한도 당연히 동의해서 했던 선언이기 때문에 그 위에 남한에 있었던 모든 핵무기는 다 철수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이른바 이제 전술핵 무기가 남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전술핵을 반입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남한에 갖다 놓고 이제 한미가 그것을 유사시에 같이 쓰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가 좀 다른 의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여권에서는 이제 자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실효성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의 결정이 결국은 키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생각은 어떤가요? 뭐 현재 미국은 그것을 수용하고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다면요. 이것은 1968년에 사실 뭐 미국도 주도해서 만든 비확산 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5개국,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만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제가 와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원치 않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게 이 미국이 핵을 갖지 않은 동맹국의 이런 우리와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한 것이 50개국이 넘습니다. 근데 한국이 만약 핵무장을 한다면 네. 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공약이 다 훼손되는 형태가 되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핵무장의 가능성을 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 그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분이 약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념도 있는데요.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했을 때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이다라는 네. 구호를 갖고 노벨상을 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 어젠다, 이 의제는 사실은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그런 생각이었고 오래된 신념이었죠. 그래서 핵을 없애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IAEA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또 탈퇴를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NPT 네. 지금 말씀드린 68년 NPT 조항에 우리 그 아예 조항에 그 서명을 한 국가들 네. 중에도 이제 굉장히 그 즉각적인 위협이 있으면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NPT에 이제 탈퇴하는 혹은 거기서 동의를 받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IAEA가 우리가 사찰을 여전히 그렇죠. 모니터링을 네. 하는 그 과정에서도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네, 자체 핵무장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저희도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라는 것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확장 억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핵을 갖지 않은 동맹국의 방어를 공약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그건 핵도 있고 재래식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활용해서 지금 그 방어 공약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좀 조심스러운 게 현재 한미가 계속 확장 억제 강화만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국내법으로 자신들의 핵 보유라든지 사용 과정은 미국 대통령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이라도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는 한미가 핵을 포함한 작전 계획을 만드는 것이죠. 네. 연합사 체제니까 작전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지 우리가 서로 공동으로
이 기획과 운용이 가능한데 미국이 그것을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현재로 하고 있는 것은 공동 기획과 그리고 공동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자체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훨씬 제도화로 나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핵무장론에 대한 그 안보적인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억제만으로 북한 핵을 억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통합된 확장 억제가 필요하거든요. 네. 미국이 전체적으로 동맹을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 동맹국들을 다 연맹해서 하나의 그 협의체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건 한미일 협력도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의 효용성을 낮추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협력이 된다면 북한은 이렇게 성공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여 개국이 북한이 상대해야 할 국가가 돼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북한의 핵의 효용성을 낮출 수 있는 작업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종의 밀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억제하는 밀기. 사실 북한을 좀 당기기도 해야죠. 현재 뭐라고 해도 미국의 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정책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네. 대화를 제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뭐 전혀 변함없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변함없이 북한이 거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다룰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체 핵무장 얘기를 좀 다시 잠깐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지금 북한이 유엔에게 당하고 있는 그런 제재들 그것들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 가장 중요한 전제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죠. 그러니까 미국이 동의를 한다면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예. 미국이 네. 동의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가 부과됩니다. 예. 네. 제재가 굉장히 북한 상황을 보면은 유엔 제재도 있고 미국 독자 제재도 있고 EU 제재도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이렇게 NPT를 탈퇴하면은 제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동맹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확장 억제에 대해서 매년 SCM 한미 연례 협의 때 확장 억제를 확실히 못 받고 작년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고 그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데 북한이 공격하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의 없이 우리가 독자 핵무장으로 간다면 동맹 관계가 훼손될 수가 있죠. 네, 자체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한미 군당국이 핵 우선에 들어간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우선 연습에 한미 군당국 같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확장 억제를 제도화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TTX,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고 불리는 건데요.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를 하냐면은 시나리오를 일단 구성을 해서 북한이 한반도, 그러니까 네. 한국을 공격하는 거고 때로는 일본까지 아니면 괌까지도 포함한 시나리오들이 구성될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공격을 하면 그것을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특히 미국이 어떤 전력, 핵 전력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를 한미가 같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초 자료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 기획 그리고 공동 훈련까지도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계속하고 자주 할수록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구산 연습을 미국과 같이 한 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게 그 DSC, TTX라 해서 제도화가 되긴 있었는데 예. 제가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에 적극성을 보이진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미 연극의 이제 핵우선 연습. 그런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좀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일의 그 해상 훈련도 동시에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가 분명히 제도적으로 훨씬 더 이전보다는 강하게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이번 같이 탐지, 식별, 요격 훈련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효용성을 낮추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협력을 계속 강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이죠. 예.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북한이 이제 최근 미사일 도발을 하기 네. 때문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최근 북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아사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배고픔에 견디지 못한 수감자들 예. 700명이 뭐 탈옥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내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도발의 강도를 높인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보았던 이쪽의 북한의 행태인데 예. 북한이 내부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외부 위협을 고취시켜서 자신들을 단합하고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작년에 역대 최대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서 이것은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일 날 북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화성 15 또 초대형 방사포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것은 명백하게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노동신문에 북한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의 결속이 필요하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북한 경제가 어렵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지난달 1월 24일이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3년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도 국경 봉쇄를 3년 하고 경제가 안 어려워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북한의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서 이 기사와 승객이 도로 한복판에서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충북에서는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관광버스 주변을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살핍니다. 운전자 없어. 운전자가 없어. 어제 저녁 6시 30분쯤 호남 고속도로 지선 계룡 나들목 부근 상행선을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 도중 화재를 알아차린 기사가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탑승 중이던 관광객 6명과 함께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화물차 밑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파고들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고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과학단지 앞을 달리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오늘 27일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표결에 앞서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 대표 체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격돌을 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의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체포되어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혐의를 얼마나 길고 강도 높게 또 자세하게 말할지가 관심인데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170여 쪽으로 알려진 만큼 한 장관의 연설은 꽤 긴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으론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 한 장관의 연설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점이죠. 표결의 전 과정은 국민들에게 생중계됩니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표결 결과를 떠나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장관이 이 대표의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느냐도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받는 현장에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라면서 한 장관을 맹비난했지만 한 장관의 폭로가 노 의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깊은 인상을 남긴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는 27일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이 대표의 새로운 혐의가 한 장관의 입을 통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어떤 공세를 취하고 있는지 정민진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에 민주말살, 검사 독재 규탄,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자신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까지 거론하면서 공당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이용한다는 비판 여론을 반박했습니다.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인.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도 열 예정인데 앞서 당 원로그룹인 상임 고문당과도 만나 당 내부 단합을 요청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다고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수준 낮은 막말에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탄막이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자의 모습이지 이게 공당 대표의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결백하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고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일정도 논의했지만 야당은 공휴일인 3월 1일부터 열자고 했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6일에 열자고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여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에 빗대면서 거친 비판을 쏟아냈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워낙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당 대표직으로 당을 사유화해 방탄막이로 삼고 장난하면 뭔가 캥기는 명백한 범죄자의 모습이지 이게 공당 대표의 모습입니까? 버젓이 드러나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데 왜 보복이니 표적 같은 수사가 등장해야만 하는지 변하지 않는 그 인식이 참 한심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는 깡패다. 자,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양당이 이렇게 말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이제 그 27일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쟁 같은 정쟁만 남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요. 그리고 양당 간의 뭐 소통을 기대하는 일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결속하면서 당이 원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방탄을 좀 합리화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부분을 본인이 주장하기 위해서 깡패 내지는 뭐 수사권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상당히 극단적인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배후에는 지금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 의원들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결속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도 이 깡패 발언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이제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금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사전에 준비된 발언이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보통 이제 소신 있게 발언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다는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장 할 때 했던 발언이지 않습니까?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 말을 이제 그대로 대통령한테 돌려준 거죠. 왜 지금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정치 보복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깡패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을 다시 돌려준 건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뭐 대통령을 뭐 결과적으로 깡패라고 이제 지칭하는 것이 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 대결의 정치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데요. 예.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진짜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워낙 뚜렷하고요.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거친 언사로 뭐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개혁 대상으로 거의 노조 파괴, 뭐 그 건설 노동자들을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원흉인 것처럼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민 생활이 어려운데 대통령께서는 이거에 신경을 쓰셔야지 왜 자꾸 이재명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라. 그러면서 과거 했던 그런 발언,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약간 뭐 국가원수 모독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이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이렇게 워딩이 그러니까 앞에 말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수사팀장일 때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딩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까 말까라는 워딩 자체가 이미 계획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민생 때문에 대통령이 그 노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천명을 하고 또 뭐 금융통신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어쨌든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깡패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깡패라는 말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정치 문화인가? 얼마 전에도 한동훈 장관이 그 김성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깡패라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또 깡패라는 말 하지 말라고 김남국 의원이 했던 것 같은데 예. 김성태 보고는 김성태에 대해서는 깡패라는 말 쓰지 말라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대선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 또는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느냐라는 여당의 반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당 원로들과도 만나서 당 내부의 단합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자, 이 자리에서는 뜻밖의 쓴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권노갑 고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 번 이러한 그 체포 동의안이 오겠지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뭉쳐서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 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민주당의 그 역사 있는 전통의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설전선반은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상임 고문들을 만나 뵙고 좀 약간 편들어 주기를 원했을 텐데 저렇게 권노갑 고문이 약간 쓴소리를 한 것을 두고 살짝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당내에서 주문하는 게 뭐 어쨌든 일치 단결하자 이거와 또 이거하고 약간 결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이제 대표가 정말 그러면 무죄를 당당하게 입증을 해라.
그리고 다시 당에 돌아와라. 이제 두 가지 기류가 있는데요. 예. 저는 그게 꼭 상반된다라기보다는 결국은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권노갑 고문도 지금 어쨌든 당이 일치 단결로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 큰 기조 안에는 있고요. 그런데 일단 체포 동의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이 전체 과정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오는 물결이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당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이러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일치 단결해서 우리가 뚫고 나가고 그리고 당이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해 나가서 민주당 어떤 60년 역사에서 잘 해 나가서 당의 어떤 그 역사와 전통을 좀 지켜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쓴소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치 단결하되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게 처리를 해서 민주당의 역사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7일이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정치권의 시선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할 예정인데요. 앞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이 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 이야기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수식이라든지 그런 분량은 굳이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니세요? 다 나중에 다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자, 이 박범계 장관은 나중에 업보가 될 것이다. 정치를 하게 되면.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저도 그 발표할 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사 티를 아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정치하실 분인데 나중에 업보로 돌아올 텐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것 이상의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오히려 저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한동훈 장관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권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박범계 전 장관은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너무나 자세하게 장관이 설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노웅래에 대해서 부결표가 상당히 많았다. 자기네들이 예상한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권노갑 전 의원님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 민주당 내 의총에서 비명계 30명 정도가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설훈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그래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딱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침묵이었다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도 이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이재명 방탄용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내년 총선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막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60년 민주당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60년 민주당의 현재가 이러해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불편한 노정객이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고 다음번에는 당당하라 이런 말을 쓰고 선당우사를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첫 번째니까 부결을 시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다른 이슈로 또 다른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당이 우선이어야 되지 당대표의 방탄이 우선이어야 되겠느냐를 아주 노련한 DJ의 어떤 그 동교동계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그 발표 27일 날
왜 이제 구속해야 돼, 왜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 설명하는 것이 소위 너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감성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피의 사실 유포한다라는 식으로 첫 번째는 어쨌든 부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결의 명분을 오히려 한동훈에게 찾고자 한다라는 예고편으로 지금 이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너무 필요한 것 이상의 말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그래도 일각에서는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낱낱하게 또 이재명 대표의 죄목을 밝힐 것이다, 혐의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전에 이제 노웅래 의원 때처럼 새로운 혐의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났을 때 한동훈 장관 얘기했죠. 내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한동훈 장관의 이 스타일을 보면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따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게 원론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고 가결돼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따져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론전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할 때도 보면 이 어떤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인상이랄까 감정이랄까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 건처럼 정말 하나하나 따지고 그리고 마치 새로운 사실을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사실이 있었으면 그 전에 다 얘기를 하지 마치 감추고 있다가 뭔가 비수를 들이대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검찰이 당당하지 못한가. 그리고 지금 검찰의 영장 청구서가 비판받는 것 중에 너무 정치적이다. 뭐 표현이랄지 뭐 시정농단이랄지 내로남불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서 정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여론이거든요. 그럴 때 한동훈 장관의 그날 발언이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표결에 부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놓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데스킹을 하셨나 하는 이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도 국회 답변하는 과정에서의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감정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 영장 청구서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한동훈 장관하고 많이 닮아 있고 그래서 이 아바타이구나. 자, 고민정 의원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구속영장을 데스킹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고민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가치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구속 소위 영장 청구서에 시정농단, 삼척동자, 아시타비, 내로남불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이 청구서에 그런 어떤 다소 정치적이면서 감정적인 용어를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오히려 아주 건조하게 뭐가 잘못되었으며 따라서 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좀 더 명쾌하게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오히려 줄이는 것이 검찰다운 모습이 아닐까. 가뜩이나 이제 사회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정치권에 많이 특히 또 정부의 구성에도 그렇고 많이 진입해 있다. 또 누가 누구의 측근이고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소위 볼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
범죄 그 항목은 이것이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아바타라느니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구사에 대해서 제가 굳이 거기에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연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반복하는 신상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그간의 이거에 대한 그 본인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1년 넘게 뭐 털었는데 뭐가 나왔느냐. 나는 죄가 없다 이런 거였고요. 그건 이제 지난주에 민주당이 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하면서 당의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다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치 보복이고 내가 정말 부족해서 대선을 패배해서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안별로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한 부당성들이 지금 본인의 입장이 명확합니다. 저는 그거를 정말 솔직하고 사실만 가지고 진솔하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당 대표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정치 검찰이 아니고 검찰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의 정부로 돌아와 달라 이런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 결제 등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도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김동연 현 지사 측은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도 대북 사업을 총괄한 평화협력국 사무실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사무실 등 10여 곳입니다. 영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대북 송금 등을 공모한 혐의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도지사와 비서실장 사무실까지 포함됐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도지사 업무용 PC에서 대북 사업 관련 파일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시절 대북 업무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현 지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건 지나치다며 반발했습니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두 번째 대질 신문을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시사 측은 2차 대질 조사에서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김성태 전 회장이 주가 조작을 위해 스스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북 사업을 쌍방울에 먼저 제안했고 매개 역할을 한 대북단체 대표도 직접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힙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경기도와는 별개로 진행됐고 김성태 전 회장 대북 송금 800만 달러도 이 전 부지사는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쌍방울이 결국은 대북 테마로 해서 전환 사채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 전 회장이 주가 조작을 위해 독자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100억 원 상당 돈도 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쌍방울 측은 경기도를 등에 업지 않으면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북 사업을 하냐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말 북한 관련 자료를 건네줘 대북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도 먼저 참여를 권유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 연결고리 역할을 한 아태업 안모 회장도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소개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아태업과 함께 북한 인사 초청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과정에 대북 제재 등으로 2억 원 정도 북한 송금이 어려워지자 돈을 대신 내줄 김 전 회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또다시 벌였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도지사실 포함한 건 이제 어제 처음이잖아요. 네네. 뭔가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2022년 작년 9월에 구속돼가지고 10월 달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작년에도 9월, 10월 이미 경기도청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적이 있어요. 예. 하지만 그때는 도지사실이나 도지사 PC가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적인 비리,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거기에 초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지사실하고 심지어 도지사 PC까지도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당시 도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도지사는 누구였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 역시 이 방북과 관련된 대북과 관련된 그 범죄 혐의에 있어서 타겟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일단 경기도에서는 현재 도지사실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좀 도를 지나친 거다, 도가 넘었다 이런 식으로의 반응이거든요. 도를 지나친 걸 넘어서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원리에 굉장히 위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는 이번에 도지사가 됐잖아요. 비서실이라든가 도지사실은 도지사가 교체되면 다 PC를 교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를 해도 나올 게 없다는 걸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찰의 권력이 너무 정치적인 욕심이 많아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법원도 전혀 이런 통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과거에 정진상 실장이 본청에서 한 2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실제 범죄 혐의는 몇 년 전 범죄 혐의거든요. 김영 부원장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전 혐의를 가지고 민주당사에 민주연구원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출근한 적밖에 없는데 압수수색이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압수수색이 너무 쉽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영장 발부율이 99%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신청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거 상대방을 좀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수사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형사소송 규칙을 통해서 검찰이 무리한 영장을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규칙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뭐 그래도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여부가 이제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제 수사가 확실히 확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에서 특별한 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지사 PC가 교체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가 그럼 옛날에 그 이재명 지사가 전 지사가 쓰던 PC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PC 어디 있느냐, 폐기를 했으면 어떻게 폐기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아마 이번 그 압수수색에서 특별한 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이미 증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화영 부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하지만 돈을 실질적으로 북한에다 건네준 김성태 회장이 그 돈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를 위해서 대납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갖다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방북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이제 확인이 됐단 말이죠. 이 정도 있으면 뭐 사실 상당한 이제 증거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번 압수수색에서 혹시나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오면 그럼 그것은 더더욱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경기도청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관련해서 소환 못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뇌물이나 삼자 뇌물로 엮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기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스마트팜 비용도 경기도가 아닌 북한이 요청해서 줬다고 했다가 다시 이화영 부지사가 요청해서 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거. 또한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적이 없어요. 왜? 김성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고 전화통화도 옆에서 바꿔줬는데 그런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또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스마트팜 비용 50억 원을 대납받았으면 뭔가 부정한 처사를 하거나 대가성 있는 행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쌍방울이 경기도 공공배달앱 신청했는데 아예 그냥 누락됐거든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가 쌍방울이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실질상 부정한 처사나 대가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제 검찰에 다시 나가서 이 김성태 전 회장과 1대1 대질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 첫 번째 조사 때와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제 분위기는 차분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둘 사이에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라고 해요. 뭐 슬픈 인연인 거죠. 예. 그런데 어제는 그 사실은 방북 관련 2차 조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화영 그 부지사는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대질이 있었던 건데 아마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이 부인만 해주면 그러면은 경기도의 대납이 혹시 부인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뇌물죄가 빠질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참 김 회장 눈치 없이 군다 이렇게 답답해할 것 같고 하지만은 김성태 회장은 정말로 황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실을 김성태 회장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게 무죄가 나오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좋은 대학 나오고 국회의원도 하고 부지사까지 했었는데 그다음 평소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성태야 그랬을 것 같거든요. 20년 전부터 알았으니까. 그다음에 나이도 상당히 한 너댓 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대질 조사를 하는데 느닷없이 김성태 회장님 이렇게 하면서 존댓말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김성태 회장이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 눈에는 마치 그 고개를 갖다가 땅에다가 박고 그냥 자기 숨었다 나 이제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꽁같이 보이지 않겠느냐. 어쨌든 황당하고 우습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어제 대질신문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조작을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 측이 독자적으로 대북 산업을 진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쌍방울 중에서는 경기도 없이 이렇게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북 사업을 진행하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상존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화영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는 평화부지사잖아요. 대북 사업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또한 대북의 인사와들과 관련해서도 인맥이 넓기 때문에 당연히 김성태와 오랜 친한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두 번째로 김성태 개인적으로 보면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 경협주주들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나노스 주식을 통해서 대북 사업 경영권만 따면 이걸 가지고 공시를 하면 굉장히 주가가 폭등해서 이 주식을 통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서로 간의 의견이 교집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잘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화영 평화부지사라든가 김성태의 문제점을 잘 밝혀낼 수 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은 좀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다만 이제 김성태 씨가 개인적으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는 횡령 배임 매수가 한 4,500억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기소된 건 한 65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상당히 기소 금액을 줄여줬기 때문에 또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김성태가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또는 개인의 양형을 위해서 또 일부 모순된 또는 왜곡된 진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잘 가려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 변호사께서는 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밝힐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게 최종 결정권자로서 결재한 것이 이제 드러나서 그 증거가 있다면 그래도 죄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 전 지사는 최종 결정권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당시 결정권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한테 그렇게 귀속이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타임라인을 따라 보면은 2018년 6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가 됐어요. 7월 달에 이화영을 부지사로 임명을 하는데 네. 3개월 지나자마자 10월 달에 이화영 부지사가 뭘 하냐면은
그 북한을 가요. 북한 가가지고 김영철 만나가지고 스마트팜 이야기하면서 500만 불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달 11월 달에 어떤 일이냐면 1차 아태 국제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에게 안부수를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김성태 회장이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안부수와 같이 단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북한 이사 만나서 500만 불 대남 이야기를 그때 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인 2019년 1월 달에 200만 불, 4월 달에 300만 불 이렇게 500만 불을 보냈는데 이거 마구가 딱딱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이걸로 어떻게 무죄가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테러 용의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충돌해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같은 교전이 반복되면서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자세를 낮춰 골목 안으로 진입합니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고 옥상에서는 총격이 오갑니다. 지난 22일 팔레스타인 도시 나블루스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던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 북부에 있는 나블루스에 병력을 보내 테러 용의자 3명에 대한 수색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9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All settlement activity is illegal and international law and it must stop. At the same time, incitement to violence is a dead end. Nothing justifies terrorism. 이스라엘군은 테러 용의자들의 은신처 건물을 포위한 채 총격전을 벌였고 용의자들은 저항하다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돌을 던지는 등 저항이 거세지자 최루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벌어지는 피해 보복이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예, 미사일 탄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입니다. 내일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벌써 1년이 되는데요. 여전히 전쟁 중인 두 나라의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1년 전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을 때 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을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희생자가 늘어나고 여론은 변하기도 합니다. 지난 18일 모스크바 외곽의 한 광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우크라이나 젤렌에서는 주민들이 눈보라를 맞으며 구호단체가 나눠준 식량을 배급받았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두 나라 전쟁이 밀고 밀리면서 적어도 2, 3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전쟁으로 양국 모두 비극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먼지가 말썽입니다. 밤사이 먼지가 쌓이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대전, 세종과 충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보이겠고요. 인천과 영서, 충남과 대구, 경북 지역도 밤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만 본다면 맑겠습니다만 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고요. 제주에 내리는 눈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쳤다가 늦은 밤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영동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으로도 특보가 확대됐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부산 13도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오나 하겠습니다.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과 모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